아이고, 어서 오셔. 여기가 바로 콩이네 이야기 주막이즈라. 시원한 막걸리로 목 좀 축이고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듣고 가소. 옛날 옛적 전국을 돌아다니는 보부상조차 고개를 넘어오다 지쳐서 되돌아간다는 깊은 산골. 제대로 된 농사짓기도 척박한 땅의 어느 고을에 설아라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고을에 살고 있었으니 설아네 집 형편도 살림이라 할 것도 없는 살림이었다. 집은 비가 오면 처마보다 방 안이 더 젖었고 바람이 불면 문짝이 아니라 벽이 먼저 앓는 소리를 내는 위태로운 초가집이었다. 쌀독은 오래전에 제 본분을 잊고 거미의 안방이 된 지 오래였고 모녀의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은 들에서 캐낸 쌉싸래한 나물과 산에서 주워다 묵으로 쏜 도토리가 전부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가난이 그 작은 오두막에 새들어 사는 듯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도 설아의 총기를 흐리게 하지는 못했다. 굶주림의 백가죽이 등에 붙을지언정 그녀의 눈은 캄캄한 밤에도 길을 찾는 고양이처럼 초롱초롱 빛났고 그 지혜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 같았다. 남루한 옷을 입었으나 몸가짐은 양반댁 교수보다 단정했고 쉰 목소리로 노래할지언정 신세 한탄은 입에 담지 않았다. 그 대쪽 같은 성정과 속 깊은 지혜 덕에 마을 사람들은 가문의 대소사부터 소가 새끼를 낳지 못하는 사소한 일까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을의 설아를 찾아와 방도를 묻곤 했다. 그러면 설아는 막힌 속을 바늘로 콕 찌르듯 명쾌한 답을 툭툭 던져주어 시름을 덜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시린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는 밤. 설아는 낡아빠진 쌀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털이 다 빠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빗자루는 그녀의 할머니의 할머니, 또 그 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 쓰던 물건으로 집안의 역사보다 더 오랜 세월을 품고 있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마당에 낙엽을 쓸어내고 빗자루를 흙벽에 탁 하고 기대 세웠다. 그러자 갑자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낡은 빗자루가 마치 오한에 걸린 사람처럼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빗자루 자루에서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회색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가 사람의 형상으로 뭉쳐졌다. 그리고 그 연기 안에서 순식간에 땅딸막한 사내 하나가 설아의 앞에 쑥 나타났다. 키는 땅에 붙었다고 할 정도로 설아보다도 작았고 어깨는 단단했으나 배는 술통처럼 불룩 튀어나왔다. 얼굴은 갓밭에서 캐낸 울퉁불퉁한 호박에 누가 장난삼아 눈코입을 아무렇게나 푹푹 파놓은 듯 괴짜스러웠다. 머리카락은 마른 수세미처럼 뻣뻣하게 엉켜 까치집을 이루었고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인지 원래 옷이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해지고 기워져 있었다. 누가 봐도 이 세상 사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수백 년 묵은 빗자루에 온갖 사람들의 손때와 세월의 정기가 깃들어지며 태어난 도깨비, 비각이었다. 비각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설아를 훑어보더니 소뚜껑 긁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크헤헤, 내 녀석이냐? 수백 년 동안 잠자던 나를 깨운 게. 보통 처녀 같았으면 혼절하거나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쳤을 터. 하지만 설아는 그를 뜯어볼 뿐 이내 침착하게 벽에 기대놨던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비각의 헝클어진 머리를 툭 하고 가볍게 쳤다. 먼지가 풀썩 일었다. 누가 깨웠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밤중에 남의 집 안뜰에 나타나시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제 낡은 빗자루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으니 제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는 것은 피차 곤란한 일이 될 터이니 조용히 왔던 곳으로 돌아가 주시지요. 저 방에는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설아의 당돌하고 서슬퍼런 태도에 비각은 오히려 두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크헤헤헤! 이거 물건일세, 물건이야! 내가 수백 년을 살면서 이리 간 큰 여인네는 처음 본다. 좋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 내가 오늘부터 네 서방이 되어주마. 나 비각과 살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비단 옷에 고기 반찬만 먹으며 호의호식하게 해주마. 그날부터 비각은 설아의 그림자처럼 혹은 끈질긴 껌딱지처럼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요란하고도 해괴한 방법으로 구애를 펼치기 시작했다. 비각의 구애 방식은 단순하고 무식했다. 그에게는 뚝딱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신통방통한 요술방망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설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그 방망이를 휘둘러댔다. 어느 날 아침 설아가 이 빠진 사발에 멀건 죽을 담아 어머니께 드리자 비각이 혀를 찼다. 쯧쯧쯧. 장차 내 장모님이 되실 분께 어찌 이런 멀건 죽을 드린단 말이오. 이거야 원. 내 안사람 될 사람의 솜씨가 이래서야 쓰나. 자, 두고 보시오. 사내 진미 나와라. 뚝딱. 그가 방망이로 밥상을 탁 치자 멀건 죽 한 그릇 놓여있던 초라한 밥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기름이 절절 흐르는 갈비찜, 오색 빛깔의 신선로며 양반들의 밥상에서나 볼 법한 온갖 귀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또 어느 날 비가 새는 지붕을 이고 있는 설아를 보며 비각이 외쳤다. 아이고 답답해. 저까지 지붕 하나를 못 고쳐서. 자, 금 나와라. 뚝딱. 그가 지붕을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자 썩은 지푸로 엮은 낡은 지붕이 통째로 번쩍이는 기와지붕으로 변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설아의 어머니는 갑자기 빗소리가 뚝 그치는가 싶더니 천장에서 흙먼지가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다. 허물어져 가는 흙벽 위에 눈부신 기와가 올라앉은 해괴망측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마치 가난한 꼬마 아이에게 임금님의 익성관을 씌워놓은 듯 어울리지 않아도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어머니의 불안감은 마침내 폭발했다. 아이고, 설아야. 저것 좀 보거라. 저 번쩍이는 기와가 네 눈에는 복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우리 모녀 무덤에 올릴 장식으로만 보이는구나. 저놈이 차려준 밥상은 아무리 산에 진미가 가득해도 제사상 같아서 무서워 못 먹겠고, 저놈이 고쳐준 지붕은 과뚜껑 같아서 숨이 막힌다. 저러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홀려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응? 이 일 이후로 어머니는 비각이 차린 산의 진미를 보고도 잠시도 혹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비각이 가져온 편리함과 재물은 달콤한 꿀이 아니라 모녀의 행복을 노리는 위험한 덫임이 분명해 보였다. 어머니는 설아의 옷소매를 붙들고 울며 불며 말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설아는 달랐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비각의 요술에 마냥 감탄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 기이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자신과 어머니가 살아남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제멋대로인 비각의 요술을 통제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저울질하고 판단했다. 저 도깨비, 악한 요물일까? 아니, 그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저 제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뿐. 그렇다고 해서 과연 저 도깨비와 방망이가 나와 어머니에게 찾아온 복일까? 아니, 그것도 아니야. 땀 없이 얻은 재물이 어찌 진짜 복이 될 수 있겠어. 쉬이 얻은 것은 마음을 게으르게 하고 결국엔 사람을 망가뜨리는 법이지. 이 인연을 어찌해야 할까? 그래. 저 힘을 이용해 가난에서는 벗어나자. 하지만 그 방식까지 닮아서는 안 돼. 내 두 발은 땅에 굳게 딛고
내 마음은 나 스스로 지켜야만 해. 설아는 비각에게 단호한 조건을 걸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어서 하는 사랑은 원치 않습니다. 저를 얻고 싶으시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남들 앞에 저를 당신의 아내라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혼례 말입니다. 그리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저도 당신을 남편으로 모실 생각을 해보지요. 비각은 설아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는 당장 방망이를 휘둘러 온갖 비단과 보석, 산삼과 녹용 같은 귀한 예물들을 산처럼 쌓아놓았다. 설아는 비각이 산처럼 쌓아놓은 예물들을 보고도 잠시의 기쁨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깨비가 준 재물은 한낮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 사라지듯 변덕이 동하는 순간 연기처럼 흩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요물이 준 금은 보화는 그 자체로는 뿌리가 없는 법. 그것을 인간 세상의 법도가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어야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내 것이 된다. 설아는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다. 이 신기루 같은 보물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족쇄는 바로 땅과 집이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나라의 법으로 보호받는 땅 문서야말로 이 불안한 행운을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비각이 가져온 예물 중 가장 감나가 보이는 100년 묵은 산삼과 비단과 금덩어리 몇 개를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쌌다. 그리고는 고을에서 대쪽 같은 성품으로 이름난 약재상 황영감을 찾아갔다. 황영감은 비록 이름을 날리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평생 단 한 번도 값을 속여 물건을 사거나 판 적이 없어 걸어다니는 저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설아는 비각이 만들어낸 보물을 들고 다른 장사치들에게 갖다가는 제값을 못 받거나 도둑맞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영감은 설아가 내민 기이한 보물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꼼꼼히 물건을 살폈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한 값을 치러주었다. 설아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마을에서 터가 좋기로 소문났지만 주인이 객사하여 오랫동안 흉가로 방치되었던 기와집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그 집 주변의 너른 논밭을 모조리 사들여 자신의 이름으로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만들었다. 이제 비각이 마음을 바꾸어 예물을 도로 가져가려 해도 이미 설아의 소유가 된 땅과 집은 그의 요술이 미치지 못할 터였다. 설아는 그렇게 도깨비의 변덕스러운 행운을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붙잡아 단단한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다. 비각은 온 산의 너구리와 여우, 오소리들을 하객으로 불러들여 요란한 잔치를 벌였다. 너구리들은 배를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었고 여우들은 꼬리로 마당을 쓸며 춤을 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흉측한 도깨비와 혼인하는 설아를 보며 뒤에서 오랜 가난에 사람이 미쳤다. 돈에 눈이 멀었다고 수군댔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하루아침에 얻게 된 부와 명성을 부러워했다. 그렇게 설아는 마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동물 하객들의 요란한 축복 속에서 도깨비와 위태로운 부부의 연을 맺었다. 혼인 후 비각은 설아에게 이 세상 최고의 남편이 되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는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기세였다. 문제는 그 잘해주는 방식에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점이었다. 비각에게는 땀 흘려 일한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인간 세상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갖고 싶다와 빼앗는다는 원초적인 욕망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어느 날 읍내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대감이 한양에서 새로 들여온 멋들어진 가마를 타고 저작거리를 위세 좋게 지나갔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허허, 저 가마에 들인 오칠값만 해도 우리 집 밭 한 떼기 값이겠네.
저런 가마는 타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겠지? 하며 부러워했다. 그 모습을 본 비각이 질투심에 찬 목소리로 설아에게 속삭였다. 쳇! 저까지 게 뭐라고? 부인, 저 가마가 탐나시오. 내가 오늘 밤 당장 저 대감의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리고 가마를 빼앗아 오겠소. 서방님, 기어이 남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고 도둑질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설아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질책에 비각은 농담인데 뭘 그리 정색을 하시오. 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김대감의 가마를 향해 탐욕스럽게 번뜩이고 있었다. 설아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흔들린 사건은 읍내에서 가장 큰 장이 서는 날에 터졌다. 비각과 함께 장 구경에 나선 설아는 고운 빛깔의 비단들이 즐비하게 널린 비단 가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췄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아름다운 색감이었지만 가난했던 시절의 습관 때문에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본 비각이 설아의 손목을 획 낚아채 비단 가게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보시오, 주인장. 여기 있는 비단 전부 이리 내놓으시오. 우리 마누라에게 선물해야겠소. 가게 주인은 해진 옷을 입고 있는 비각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아이고 나리, 여기 있는 비단을 전부 사시려면 꽤나 많은 돈이 드는데 돈은 있으십니까? 비각이 기분 나쁘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요술 방망이를 꺼내들었다. 돈? 이 비강님에게 돈이 왜 필요한가? 자, 개똥 나와라. 뚝딱! 비각이 방망이를 휘두르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가게 안에 개똥이 비오듯 쏟아졌다. 순식간에 아름다운 비단 가게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개똥밭으로 변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고 주인은 아이고 내 비단, 내 가게. 하며 울상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비각은 그 틈을 타 가장 값비싸 보이는 자색 비단 한 필을 낚아채 설아에게 쥐어주며 껄껄 웃었다. 크헤헤, 어떠시오? 돈 한 푼 안 들이고 비단을 얻었소. 이만하면 내 능력 대단하지 않소? 그 순간 설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고운 비단은 손에 들려 있었지만 마치 더럽고 차가운 뱀을 손에 쥔 것처럼 소름이 끼쳤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정당한 노력을 짓밟고 얻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비각의 행동은 악의에 차서한 짓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그저 갖고 싶으면 빼앗는다는 세상의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법칙을 따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야만적인 법칙이 인간 세상의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설아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도 저 도깨비의 탐욕에 물들어 정당한 노력의 가치를 잊고 남의 것을 탐하는 괴물이 될 터였다. 비각이 주는 달콤한 재물에 취해 자신의 올고 닿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터였다. 이것은 길이 아니다. 내가 가고자 했던 삶의 길이 아니야. 남편은 내게 세상을 다 줄 듯하지만 남편이 주는 재물에는 다른 사람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어. 땀 한 방울 없이 얻은 풍요가 어찌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굶주릴지언정 당당했던 내 마음이 저 달콤한 독에 취해 나도 모르는 새 병 들어가고 있구나. 나는 비단 옷을 걸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거친 무명옷을 입고도 스스로 떳떳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이 인연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내 손으로 매듭을 끊어내야만 해.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이 나와 모두를 위한 최선일 거야. 설아는 생각을 정리하며 이 잘못되고 뒤틀린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낼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설아는 비각에게 마지막 술상을 차려주었다. 그녀는 일부러 슬픔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비각의 누더기 옷소매를 애처롭게 잡았다. 서방님, 당신은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분이시지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게요, 부인.
이 비강님께서 방망이 한 번 휘두르면 저 멀쩡한 하늘에 구멍을 내서 비를 쏟아붓게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오. 허나, 당신처럼 강한 분도 이 세상에 딱 하나쯤은 꺼리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제가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드릴 수 있지요.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듯한 설아의 애틋한 목소리에 비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쭐해져서 비밀을 술술 불어버렸다. 헤헤헤, 쓸데없는 걱정이긴 하지만 아주 굳이 꼽자면 딱 하나 아주 질색팔색하는 게 있긴 하오만. 그건 바로 9명의 아들 낳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할미가 평생을 써서 손때 묻은 요강이라오. 내 본디 낡고 음침한 기운에서 태어난 몸이라 아들 9을 키워낸 왕성한 생명력과 그 뜨거운 양기가 응축된 물건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오. 마치 어둠이 대낮에 쨍한 햇볕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 그 지독한 사람 사는 냄새, 그 생명의 기운 앞에서는 내 요술 방망이도 그저 무거운 쇳덩이가 될 뿐이니. 아이고, 말만 했는데도 온몸에 기운이 쏙 빠지는 것 같구려. 비각은 정말로 기운이 빠진 듯 설아의 무릎을 베고 금세 골아떨어졌다. 설아는 잠든 남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겨주었다. 자신을 믿고 가장 깊은 곳의 비밀까지 전부 털어놓은 저 순진한 도깨비.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설아의 마음은 밤새도록 차가운 냇물과 뜨거운 아궁이를 오가고 있었다. 먼저 자신을 믿어준 비각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단 가게 주인의 눈물과 앞으로 비각이 저지를 또 다른 옳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대로 둔다면 그는 계속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 또한 그가 쌓아올린 죄의 담벼락에 함께 갇히게 될 거야.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날이 밝아올 무렵 설아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릇된 길을 가는 남편을 바로잡고 더 큰 화를 막기 위한 아내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또한 탐욕에 물들 뻔했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했다. 비록 그 끝이 이별이라 할지라도 이 매듭은 반드시 풀어야만 했다. 아침이 되자 설아는 가장 먼저 비단가게 주인에게 찾아갔다. 그녀는 남편의 무례를 대신해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하고 비각이 가져온 비단을 정중히 돌려주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재물을 털어 가게를 깨끗이 청소해주고 망가진 비단값을 전부 물어주었다. 주인은 설아의 올곧은 태도에 감동하여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설아는 본격적으로 아들 9을 장가보낸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런 기인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그녀는 먼저 읍내 장터를 돌며 약초꾼, 보부상, 주모 등 발이 넓은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었다. 혹시 이 근방에 아들마다 모두 혼인시킨 복 많은 어르신이 계시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라에서 상을 내렸을 것이라며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웃어넘겼다. 며칠을 허탕만 치던 설아는 꾀를 냈다. 복 많은 일을 찾으려면 복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큰 잔치가 열리는 곳만 골라 찾아다녔다. 회가변, 혼례식 등 경사가 있는 곳에는 온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이니 그들의 입에서 귀한 정보가 나올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또한 그저 염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설아는 잔치집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품삯을 받고 음식 나르는 일꾼을 자청했다. 뜬구름 같은 도깨비의 재물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두 손으로 푼돈이라도 벌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을 최부잣집의 막내 아들 혼례식에서 음식을 나르던 설아는 상을 차려주며
어르신들의 대화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부러운 듯 말했다. 자네는 좋겠네. 저기 저 아랫마을 사는 박씨 할멈은 아들이 9이라는데 그 아들들이 낳은 손주들 홀레만 다 챙기려 해도 허리가 휠 걸세. 설아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공손히 술을 따르며 아랫마을 박씨 할머니에 대해 소상히 물었다. 박씨 할머니는 정말로 아들 9을 낳아 가난과 풍파 속에서도 모두 훌륭히 키워내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지금은 막내 아들네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설아는 혼례가 끝나자마자 곧장 그 아랫마을로 향했다. 낡은 초가지 몰타리 너머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호미로 텃밭을 메고 있었다. 바로 박씨 할머니였다. 설아는 할머니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할머니는 난데없는 젊은 아낙에 등장해 놀라 누구냐고 물었다. 할머니, 저는 윗마을에 사는 설아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크나큰 복과 강한 생명력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고자 이리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준비해온 인삼과 비단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박씨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이고, 무슨 소리냐? 나는 그저 자식 새끼들 굶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온 일밖에 없는 늙은이야.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도로 가져가거라.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다. 할머니, 실은 제게는 기운이 너무 넘쳐 주체를 못하는 서방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넘치는 기운 때문에 저와 이웃들이 밤낮으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부디 할머니께서 아들 9을 키워내시며 평생을 써오신 그 논요강을 제게 팔아주십시오. 그 물건에 담긴 할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생명력으로 저희 집안에 넘치는 기운을 조금만 눌러 조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해괴한 소리라며 손사래를 치던 박씨 할머니도 설아의 지혜로운 말과 그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할머니는 설아의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긴 한숨과 함께 말했다. 참으로 기특하고도 별난 새댁이로구나. 알겠네. 그 마음이 그리도 간절하다니 내가 내어줘야지. 허나 이 늙은이가 그깟 요강값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지. 대신 괜찮다면 저기 저 밭에 돋아난 잡초나 좀 메어주고 가겠는가? 늙은이 인제 호미질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딱이라네. 설아는 기쁘게 응낙했다. 그녀는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의 잡초를 말끔히 뽑아냈다. 그 모습을 툇마루에 앉아 지켜보던 할머니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광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논요강을 꺼내주었다. 설아는 논요강을 소중히 품에 안고 할머니께 100번이고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는 어두워진 밤길을 재촉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설아는 비각이 골아떨어진 사이 논요강을 대문 한가운데에 튼튼한 밧줄로 매달아 걸어두었다. 어느덧 아침이 되어 마당으로 나온 비각은 대문에 걸린 논요강을 보자마자 으악 하고 심장이 멎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낮아빠졌다. 저 숨막히는 물건이 어찌하여 여기에? 요강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었다. 그것은 9명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장성하여 또 다른 생명을 틔우기까지의 그 지독하고도 왕성한 삶의 열기 그 자체였다. 수백 년 묵은 음침한 빗자루의 기운으로 태어난 비각에게 그 뜨겁고 질긴 생명력과 사내들의 왕성한 양기의 총합은 마치 대낮의 쨍한 햇볕이 어둠을 태워 없애듯 자신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듯한 끔찍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의 요술 방망이는 힘의 근원을 잃고
그저 낡고 차가운 쇠몽둥이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설아가 마당으로 나와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저것을 보십시오. 저것은 단순한 요강이 아니라 당신과 제가 함께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표입니다. 저는 당신이 주는 부기보다 제 두 손으로 땀 흘려 얻는 보리밥 한 그릇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남의 눈물을 대가로 치르는 풍요는 제게는 기쁨이 아니라 수치일 뿐입니다. 당신께는 당신의 세상과 방식이 있듯이 저에게도 제가 지켜야 할 세상과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길을 갈 때가 된 듯합니다. 부디 더는 인간 세상의 법도를 어지럽히지 마시고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모든 것을 깨달은 비각은 배신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개졌다. 감히 이 비강님한테 잘잘못을 따져? 내 덕분에 땅 문서도 잔뜩 모으고 내가 차려준 밥상은 잘도 받아먹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그래, 내 그 잘난 땀방울이 그리도 소중하시다 이거지? 좋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저 논밭에서 땀이 아니라 피눈물이 나게 해주마. 비각은 그 말을 남기고 검은 연기가 되어 분노에 차 사라졌다. 비각의 복수는 예상대로 무섭고도 악독했다. 그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설아의 기름진 논은 하룻밤 만에 온통 하얀 메밀밭으로 변해 있었다. 한 해 농사를 망쳐 설아를 알거지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저주가 시작됐다며 설아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설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논두렁에 서서 일부러 온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떠나면서도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가셨네. 올해 큰 가뭄이 들어 벼농사는 망할 팔자라더니 어찌 아시고 이리 귀한 메밀을 심어주셨을까.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올 가을에 수확하면 그 절반은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비각은 이를 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설아가 풍요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애원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설아는 오히려 자신의 저주를 발판 삼아 온 마을의 인심을 얻으려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저주의 화살이 관역을 완전히 빗나가 엉뚱한 곳에 꽂혀버린 셈이었다. 비각은 제꾀에 자기가 빠진 어리석음에 몸서리를 치며 더욱 악에 바쳤다. 그는 다음 날 밤 메밀밭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리고는 더욱 악에 바쳐 아예 땅의 근본을 망쳐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요술 방망이를 휘둘러 비옥했던 논바닥의 흙을 전부 파내버리고 그 자리를 시커먼 숯가루와 밟으면 발이 벨 듯 뾰족한 자갈로 가득 채워버렸다. 이제는 폴 한 폭이 씨앗 하나 심을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땅, 불모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잿더미와 자갈밭으로 변한 논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정말 끝장이라고 수군거렸다. 저런, 이제 저 땅은 자손 대대로 못 쓰게 되었구나. 도깨비가 단단히 노했으니 제 아무리 설아가 현명하다 해도 이제 알거지가 되겠지. 하지만 설아는 이번에도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숯 한 줌을 손에 쥐고 자갈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선언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우리 마을은 늘 장마가 지면 땅이 질어지고 가뭄이 들면 땅이 갈라져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 숯은 땅의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이 자갈은 물기를 터주어 땅이 숨을 쉬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웅성거리자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좋은 땅도 저 혼자 일구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제가 이 땅을 여러분께 무상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만큼 떼어가서 여러분의 척박한 밭에 이 숯과 자갈을 섞어 보십시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설아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여러분의 밭에서 예년보다 쌀이 한 톨이라도 더 나거든. 그 더 나온 수확의 절반만 마을의 공동곡간에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모인 곡식으로 다 같이 흉년에 대비하고 가난한 이웃을 함께 돕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은 공짜로 땅을 나눠준다는 말에 하나둘씩 설아의 밭에서 숯과 자갈을 파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밭에 섞었고, 어떤 이는 아궁이 불쏘시개로, 또 어떤 이는 집에 담벼락을 쌓는 데 썼다. 설아의 저주받은 땅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위한 쓸모있는 자원의 터전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비각은 그만 맥이 탁 풀려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마지막 저주, 땅의 근본을 망가뜨리려던 가장 악독한 요술이 도리어 마을 전체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공동체라는 더 단단한 둑을 쌓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저주가 설아의 지혜를 통해 이타적인 축복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은 설아의 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쓸모를 찾아내어 함께의 가치로 바꾸어 버리는 인간의 지혜와 혼자 망하는 길 대신 다 같이 사는 길을 택하는 상생의 마음 그 자체였다.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 내가 당해낼 수가 없구나. 비각은 통곡하며 멀리 떠나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설아의 말대로 숲과 자갈을 섞은 마을 사람들의 밭에서는 해마다 더 좋은 곡식이 자랐다. 마을의 공동곡간은 언제나 그득했고 흉년에도 굶는 사람이 없었다. 설아는 혼자만의 부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풍요를 이끈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고 숲과 자갈이 사라져 다시 드러난 그녀의 노는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가 되었다고 한다.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천지를 뒤흔드는 요술이 아니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쓰임과 가치를 찾아내고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바꾸어내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풍요는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서로 도울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산자락이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장독대 옆 감나무 그늘 아래서는 할머니들의 구수한 이야기가 익어가고 맑은 개울가에서는 아이들의 물장구 소리가 돌멩이처럼 청량하게 튀어오르던 참으로 정겹고 살가운 곳이었다. 그 평화롭던 마을이 상갓집처럼 침묵에 잠겨버린 것은 3년 전 검은 바람을 몰고 온 역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뒤부터였다. 한낮에도 사람의 온기보다 스산한 바람이 먼저 길을 채웠고 한때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던 골목길은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텅 비어 메아리조차 길을 잃을 지경이었다. 바로 그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한때는 제법 큰 규모를 자랑했을 법한 양조장이 딸린 집이 있었다. 지금은 지붕 곳곳이 주저앉고 기둥마저 기운 탓에 여느 낡은 초가집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대문 옆에 걸린 월하주가라는 낡은 현판과 마당 한편에 늘어선 커다란 술 항아리들이 이곳의 남다른 내력을 희미하게 증명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할머니와 손녀, 단 두 식구가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다. 손녀의 이름은 다나. 나이는 이제 막 17,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한창 고울 나이였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맑은 눈에는 나이답지 않은 총기가 서려 있었고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는 애떼기보다 야무진 느낌을 주었다. 입을 열면 목소리는 또랑또랑했으며 느릿느릿 걷는 법 없이 언제나 종종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지르곤 했다. 하지만 소녀의 얼굴에는 웃음꽃 대신 깊은 수심이 안개처럼 드리워 있었다.
다나는 달아빠진 걸레로 차갑게 식은 마루를 훔치며 저도 모르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때마다 다나의 시선은 마당 한편에 장승처럼 늘어선 술 항아리로 향했다. 저 항아리들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다나의 할아버지이자 월화주가의 주인이었던 최영감이 살아있을 적에는 저마다 맑고 향긋한 술을 가득 품고 있던 집안의 자랑이자 마을의 기쁨이었다. 혼례가 열리는 날에는 달콤한 이화주를, 풍년을 기원하는 날에는 묵직한 약주를 아낌없이 내어주던 보물단지였다. 하지만 3년 전 들이닥친 역병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나의 부모마저 차례로 앗아간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술 빚는 일을 딱 끊어버렸다. 그 뒤로 저 항아리들은 허연 먼지를 이불처럼 뒤집어 쓴 채 마치 속이 텅 빈 채 남겨진 사람의 마음처럼 마당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다나에게 저 항아리들은 희망 없는 오늘과 어제와 다르지 않을 막막한 내일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다나의 할머니가 소리 소문 없이 툇마루 끝에 앉아 텃밭에서 갓 뜯어온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다. 어찌나 기척이 없는지 다나는 매번 화들짝 놀라곤 했다. 월화주가의 안주인인 다나의 할머니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술을 빚을 때면 그녀의 낭낭한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갈 만큼 흥도정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의 얼굴은 깊게 팬주름으로 가득했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 잃어버린 남편과 이웃들의 얼굴, 그리고 함께 흘려보낸 눈물이 고여있는 듯했다. 굳게 닫힌 입술은 마치 이 세상 모든 즐거움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듯 단단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어린 손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저, 할머니. 다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가 텅 빈 마당에 부딪혀 부서졌다.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않고 야채 뿌리에 묻은 흙만 무심히 털어낼 뿐이었다. 다나는 제 치맛자락만 꾹 쥐었다 펴며 다시 용기를 냈다. 어제 단짝 친구 순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제 읍내 다녀온 순이가 그러는데 장터가 아주 사람들로 들썩인다지 뭐예요. 국밥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엿장수 가위 소리가 온종일 끊이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다시 술을 빚어내다 팔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면하고 할머니 약값이라도. 그제야 할머니의 무심하던 손길이 딱 멎었다. 고개를 들어 손녀를 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다나는 끓어오르던 희망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죽은 사람 목구멍에 술 부어줄 일 있느냐? 마른 장작이 툭 부러지는 듯한 그 한마디에 다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가난이나 약값 같은 현실적인 단어들은 할머니의 다친 마음 속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다. 할머니와 자신 사이를 가로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음장보다 차가운 벽이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월화주가에 굳게 닫힌 살인문이 몇 년 만에 귀한 손님을 맞았다. 관복을 입은 사내와 아전 몇몇이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에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다나는 손을 멈추고 휘둥그레 눈을 떴다. 맨 앞에 선 사내의 걸음걸이는 신중했고 사람을 보는 눈빛은 맑고 따뜻했다. 얼마 전 이 마을에 새로 부임했다는 이 현감이었다. 현감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굳어있는 다나를 보며 온화하게 물었다. 내가 월화주가의 손녀딸이겠구나. 집안 어른을 잠시 뵐 수 있겠느냐? 낯선 관원의 방문에 놀란 다나는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이런 귀한 손님이 찾아온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다나는 저도 모르게 방 쪽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할머니, 저 밖에 손님이 현감 나리께서 찾아오셨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귀찮음과 경계심이 역력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로 관아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지레 담부터 쌓았다.
역병으로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벼슬아치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제 아니만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현감나리. 할머니의 목소리 끝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이 현감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부드럽게 받아넘겼다. 어르신, 소문으로만 듣던 월하주가의 명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이리 무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이 고을의 기록들을 뒤져보니 예부터 월하주가의 이화주가 없으면 마을 잔치는 시작하지도 못했다 하더군요. 그 술 한 잔에 담긴 것이 어찌 뛰어난 맛과 향기뿐이겠습니까? 이웃의 정과 공동체의 화합이 담겨 있었겠지요. 현감의 목소리에는 아첨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먼지 쌓인 항아리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둘러보며 진짜 용건을 꺼냈다. 오는 단오에 마을 잔치를 크게 열어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슬픔을 털어내고 백성들의 묵은 시름을 씻어내고자 합니다. 그 귀한 잔치의 시작과 끝을 어르신께서 빚으신 이화주로 장식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 술 한 잔이 역병으로 찢긴 사람들의 마음을 꿰매줄 좋은 약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 간곡한 청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끝, 앙상한 가지만 남은 늙은 배나무에 못 박힌 듯 꽂혔다. 저 배나무에 하얀 꽃이 눈송이처럼 피어날 때라야 비로소 빛기 시작하는 귀한 술, 이화주.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아픈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3년 전 봄, 바로 저 배나무에 꽃이 눈부시게 만발했던 그날, 남편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저 배나무를 붙잡고 쓰러졌다. 그는 쿨럭이는 기침 속에서도 임자, 보시오. 하얀 백꽃이 피었구려. 이제 이화조를 빚기만 하면. 하며 부질없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잔치라 하셨습니까? 그 잔치에서 춤을 출 사람들은 말이 없고 그 술에 취해 노래 부를 사람들은 땅속에서 잠만 잡니다. 날이 월하주 가이의 술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향기를 내는 법입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그것은 거절을 넘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단호한 선언이었다. 현감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표정만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감 일행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지자 참고 참았던 다나의 울분이 기어이 터져나왔다. 할머니, 대체 언제까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만 붙들고 사실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도 할머니가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실 거라고요.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싶어 하실 리 없잖아요. 다나의 울음 섞인 악다구니가 텅 빈 마당에 메아리 쳤다. 할머니는 손녀의 붉어진 눈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눈빛은 네가 뭘 아느냐는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와 크게 다툰 다나는 독한 마음을 먹었다. 그래, 할머니가 안 하신다면 내가 하고 말 거야. 내가 보란 듯이 이화주를 빚어내서 돈도 벌고 이름도 날릴 거라고. 그러면 이 잿빛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다음 날 다나는 불이 나게 장터로 향했다. 어깨 너머로 본 기억은 있었지만 제대로 술을 빚어본 적 없는 다나에게는 모든 것이 막막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술을 빚던 모습을 떠올려 보니 쌀을 씻고 밥을 짓는 것 외에도 누룩이라는 것을 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하지만 그 누룩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장터를 헤매던 다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목점, 약재상 할 것 없이 기웃거리며 물었다. 저 혹시 술 빚을 때 쓰는 누룩 파는 곳 아십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고개를 가로젓는 것뿐이었다. 누룩이란 본디
집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직접 띄워 쓰는 것이지 장터에서 함부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막막함에 주저앉고 싶을 때쯤 다나의 눈에 번들거리는 주막 하나가 들어왔다. 주막 주인 엉마는 지나가는 사람의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 주머니 사정을 꿰뚫어 본다는 약삭빠른 장사치였다. 그의 주막에서 파는 막걸리는 맛은 없었지만 값이 싸고 빨리 취해 주머니 가벼운 장정들이 늘 들끓었다. 다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막으로 향했다. 저 혹시 누룩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다나의 물음에 주파나를 튕기던 엉만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다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알아봤다는 듯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띄었다. 하하, 이게 누군가 했더니 월하주가의 귀한 손녀따님 아니신가? 아니, 그 천하제일의 술을 빚던 최 영감님 손녀가 나 같은 막걸리 장사치에게 누룩을 다 묻고 세상 참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엉만의 비아냥에 다나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름 낀 손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내 술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나? 저건 술이 아니라 성질 급한 자들이 마시는 시궁창물이라고 했지. 아주 대놓고 면박을 줬어. 하지만 봐라. 지금 사람들은 내 시궁창물을 마시러 줄을 서지. 그 깊고 오묘하다는 내 할아버지 술은 이제 맛볼 수도 없게 되었고 말이야. 엉만의 눈빛에는 오래된 원망과 질투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과거 월하주가의 명성에 눌려 자신의 값싼 술이 무시당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은 월하주가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좋은 계획이 떠오른 엉만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선심이라도 쓰는 척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 안에는 희멀건 가루가 들어 있었다. 쯧쯧, 그래도 사정이 딱해 보이니? 예정을 생각해 내 특별히 길을 알려주지. 이건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말이야. 자, 이걸 보게. 이건 누룩이 아니야. 누룩을 뛰어넘는 물건이지. 어르신들은 누룩 띄우고 술 익는데 달포씩이나 기다리지만 이 비법가루 한 줌이면 단 사흘 만에 술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맛은 혀가 얼얼할 정도로 달고 좋지. 어차피 사람들은 깊은 맛 같은 거엔 관심도 없고 잘 몰라. 술이라는 게 그저 빨리 취하고 달면 그만이지. 엉만이는 정성 대신 요령을, 전통 대신 속도를 속삭였다. 그의 말은 누룩을 구하지 못해 절망에 빠져있던 다나의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그러나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하게 파고들었다. 결국 다나는 할머니 몰래 품고 있던 쌈짓돈을 탈탈 털어 그 정체불명의 비법가루를 사고 말았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건 할머니와 월하주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야. 세상은 변했고 할머니의 방식은 너무 낡고 복잡할 뿐이야. 다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날 밤 다나는 할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창고로 향했다. 엉만에게 들은 대로 쌀은 대충 씻고 고두밥도 서리게 쪄냈다. 물도 근처 냇가의 물을 대충 퍼다 부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항아리를 어디에 숨긴단 말인가. 마당에 늘어선 항아리들은 할머니가 눈을 감고도 그 위치를 아는 것들이었다. 낯선 항아리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단박에 들킬 것이 뻔했다. 다나는 끙끙거리며 작은 술 항아리를 집 뒤편 거의 사용하지 않는 헛간 구석으로 옮겼다. 그날부터 다나의 피말리는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평소 같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을 터인데
지금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낮에는 딴청을 피우며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고 밤이면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몰래 헛간으로 향했다. 첫날 밤 항아리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속은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다. 둘째 날 밤 항아리에 귀를 대보니 미세하게 부글 부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나의 심장이 함께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 헛간 문을 열자마자 요란한 소리가 다나를 맞았다. 항아리 속에서 정말로 술이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과연 억만의 말대로였다. 다나는 자신의 실력에 우쭐해져 어깨가 으쓱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달 넘게 걸려하던 그 복잡한 과정을 자신은 단 사흘 만에 해낸 것이다. 역시 세상에는 이렇게 쉽고 빠른 길도 있는 거라니까. 이걸로 할머니가 나서시지 않아도 우리 월화주가를 부활시킬 수 있어. 그녀는 그 요란한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거칠고 위태롭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다음 날 다나는 현감을 찾아가 큰 소리를 쳤다. 현감날이 제가 이화주를 완성했습니다. 한번 맛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약조대로 단오날 잔치에 써주십시오. 현감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을 어른 몇몇과 함께 월화주가를 찾았다. 그 중에는 월화주가의 오랜 술맛을 기억하는 송영감도 끼어 있었다. 그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오래도록 막역한 사이였다. 다나는 의기양양하게 술을 떠서 올렸다. 술잔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부풀었다가 한 모금 마신 뒤에는 금세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술은 혀가 아릴 정도로 달기만 할 뿐 아무런 향도 깊이도 없었다. 심지어 끝맛은 시큼하여 머리까지 지끈거렸다. 이화주 특유의 은은한 백꽃향은커녕 역한 냄새만 진동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맛이 이래? 한 어른이 뱉어내듯 소리치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침묵을 지키던 송영감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것은 술이 아니라 술 흉내를 낸 독이 아닌가? 이 술에는 정성 이전의 근본이 담겨 있지 않아. 다나야, 어찌 감히 이런 천박한 것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산 사람을 위로하려 했단 말이냐? 이건 저승에 계신 네 할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짓이다. 송영감의 호통에 다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자신의 얄팍한 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감을 주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나는 그대로 뒤돌아 헛간으로 달려가 집더미에 얼굴을 묻고 서러운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 울음은 단순히 창피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조급함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월화주가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한참을 헛간 집더미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을 때였다. 헛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할머니였다. 다나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 몸을 잔뜩 움츠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꾸짖는 대신 다나의 등을 가만히 쓸어줄 뿐이었다. 그 거칠고 마디 굵은 손길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실패의 쓴맛을 알아야 진짜 술맛도 알게 되는 법이지. 따뜻한 손길과 나지막한 목소리에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나왔다. 다나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자신의 어리석었던 마음을 전부 털어놓았다. 할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평생을 바치신 이 월화주가가 이렇게 잊혀가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든 제 힘으로라도 월화주가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앞섰어요. 할머니, 진짜 이화주가 어떤 맛인지,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무엇인지 저 좀 가르쳐주세요. 네? 손녀의 진심 어린 눈물에 굳게 닫혔던 할머니의 마음이 파도에 씻긴 조약돌처럼 조금씩 달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함께 서려 있었다.
이미 늦었다, 아가. 이화주의 혼이라 할 수 있는 누룩이 없는데 어찌 술을 빚겠느냐. 네 할아비가 죽던 날 내 손으로 이 집의 마지막 누룩을 모두 저 강물에 던져버렸다. 다시는 술 생각 따위 하지 않으려고.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에 다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술을 빚을 가장 중요한 재료가 아예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다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손녀는 할머니의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할머니. 잠 안 자고 뭐든지 다 할게요. 좋은 누룩을 띄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화주에 쓸 좋은 누룩을 얻으려면 볕이 가장 좋은 한낮에 쌀을 빻고 밤새도록 온도와 습도를 맞춰가며 정성을 들여야 한다. 최소 3주는 좋게 걸리는 고된 일이야. 단오까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단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 곁에서 뭐든 배울래요. 실패해도 절대 원망 안 할게요. 꺾이지 않는 손녀의 눈빛 속에서 할머니는 오래전 불가능에 도전하길 두려워하지 않던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켜 창고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미줄과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누룩틀을 들고 나왔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월화주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다. 좋다. 다만 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되고 지루한 일이다. 그래도 견딜 수 있겠느냐? 다나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단오까지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시간과 싸워야 하는 절박한 도전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부터 술의 씨앗인 누룩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술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다나를 마당으로 이끌었다. 이화주는 그 마음이 곱고 깨끗해야 하니 누룩도 쌀로 빚어야 제맛이 난단다. 첫 작업은 쌀을 거칠게 빻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너무 곱게 빻으면 누룩이 숨이 막혀 답답해하고 너무 거칠면 좋은 기운들이 깃들지 못하고 겉돌기만 한다며 다나의 손길을 일일이 바로잡아 주었다. 그렇게 며칠간의 빻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쌀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는 커다란 누룩틀에 부었다. 자, 이제 네 차례다. 깨끗이 씻고 들어서서 네 정성으로 이 반죽을 다독여 주거라. 신나게 춤을 추듯 밟아주면 이놈들도 기분이 좋아져서 단단하고 야무진 누룩이 된단다. 다나는 깨끗이 씻은 발로 누룩틀 안에 들어가 정말로 춤을 추듯 반죽을 밟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었지만 반나절이 지나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온몸에 땀띠가 돋았지만 다나는 이를 악물고 또 밟았다. 맛있는 술이 되어라, 맛있는 술이 되어라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마침내 떡처럼 단단하게 빚어진 누룩덩이를 지프로 짠 옷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그늘진 누룩방에 매달았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와 효모를 키워내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다나는 매일 누룩의 상태를 살폈다. 조급함을 버리고 누룩의 미세한 냄새와 온도 변화에 집중했다. 열흘쯤 지났을까 드디어 누룩 표면에 하얗고 보송보송한 곰팡이꽃이 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다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자신의 땀과 정성이 만들어낸 첫 번째 생명이었다. 그녀는 기다리는 법이 아니라 정성을 쏟으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약 3주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마침내 구수하고 향긋한 향을 품은 누룩이 완성되었다. 이제 단오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가량. 두 사람은 서둘러 본격적인 술빚기에 들어갔다. 이화주는 밥알이 아니라 고운 쌀가루로 빚어야 그 맛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진단다. 할머니는 다나에게 고운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익반죽을 만들게 했다. 그러고는 동글동글 주먹만한 떡을 빚어
가운데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쑥 뚫어주라고 일렀다. 할머니, 떡의 구멍은 왜 뚫어요? 다나의 물음에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떡의 속까지 골고루 잘 익을 게 아니냐. 무슨 일이든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 속이 단단히 익어야 진짜가 되는 게야. 다나는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정성껏 떡을 빚었다. 잘 익은 떡을 건져 식힌 뒤 잘게 부순 누룩과 맑은 샘물을 부어 조물조물 섞으니 이것이 바로 술의 바탕이 되는 술mit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는 몇 년 동안 비어있던 가장 큰 항아리를 깨끗이 닦아왔다. 두 사람은 마치 귀한 아기를 눕히듯 하얗고 뽀얀 술mit을 항아리 안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월화주가의 항아리가 다시 제 할 일을 찾은 순간이었다. 이제부턴 이놈의 숨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다나는 항아리 앞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글, 보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번 억만의 가루로 만들었을 때의 요란하고 거친 소리와는 달랐다. 마치 아기가 고르게 숨쉬는 듯한 평화롭고도 힘찬 소리였다. 다나는 그 경이로운 소리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렇게 무사히 술을 안친 밤, 항아리를 지켜보는 다나의 곁에 앉은 할머니가 처음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역병이 돌던 그때 내 할아버지가 이 술이라도 빚어 사람들을 좀 웃게 해보겠다며 밤낮으로 애를 썼단다. 알아놓은 이웃들에게 이화주 한 사발씩만 먹이면 다들 툭툭 털고 일어날 거라 믿었지. 하지만 결국 제 몸도 못 지키고 그날 이후 내 마음에는 원망만 가득했지. 하늘도 원망스럽고 그렇게 먼저 떠난 남편과 내 부모도 원망스럽고 그래서였을 게다. 내가 빚는 술마다 어찌나 맛있으던지. 술이란 놈은 참 정직해서 빚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못하거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다나는 이화주에 얽힌 할머니의 슬픔의 무게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한 사람의 깊은 상처였다. 다나는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렇게 단오를 불과 며칠 앞두고 술이 거의 다 익어갈 무렵 느닷없이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이고 해가 나지 않고 축축한 기운이 온 집안에 스며들었다. 이러다간 애써 빚은 술이 다 쉬어버릴 판이었다. 항아리에서는 평소와 달리 시큼한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냄새가 이상해요. 어떡해요? 다나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침착했다. 항아리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며 온도를 확인한 할머니의 표정은 비장했다. 괜찮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정성으로 직접 하늘을 움직이면 되지. 오늘 밤이 고비겠구나. 할머니는 방에 군부를 지펴 훈훈하게 만들고 다나와 함께 끙끙거리며 커다란 항아리를 방 안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교대로 부채질을 하며 항아리의 온도를 지켜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한 팀이 되어 하늘이 내린 시련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있었다. 다나는 부채질을 하며 할머니가 불러주던 옛날 자장가를 나직이 흥얼거렸다. 그 노랫소리가 마치 술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단오날 아침이 밝았다.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방 안 가득 달콤하고 향긋한 내음이 퍼져나갔다. 지난밤의 시큼한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항아리 속에는 하얀 눈처럼 곱고 백꽃향처럼 향긋하며 걸쭉한 것이 마치 갓 짠 우유 같은 완벽한 이화주가 담겨 있었다. 다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다. 시간과 싸워 이겨낸 땀과 눈물이 담긴 한 달의 기적이 이룬 결실이었다. 월화주가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마을로 퍼져나갔다. 소식을 들은 이 현감은 아전을 보내 술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는 크게 기뻐하며 할머니와 다나를 관아로 정중히 모셔오게 했다. 그리고 관아 가장 넓은 마당에 급히 멍석을 깔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관아 마당에 모여들었다. 저 한편에서는 다나가 빚은 가짜 술에 크게 호통을 쳤던 송영감이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현감이 직접 나서서 다나와 할머니가 가져온 이화주 항아리의 봉인을 풀었다. 그 순간 향긋하고 달콤한 향기가 마당 전체에 퍼져나가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일순간 잦아들었다. 현감은 첫 잔을 정성껏 떠서 다나의 할머니에게 공손히 건넸다. 할머니는 그 잔을 받아들고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가 아무 말 없이 술의 반을 마당 흙 위에 부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이웃들의 넋을 기리는 고수레였다. 여보, 이 술 한 잔 받으시오. 하늘에서나마 우리 마을 사람들 편안히 지켜봐 주구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그 한 잔의 술로 마을의 오랜 슬픔과 상처가 비로소 씻겨나가는 듯했다. 이윽고 모두에게 이화주가 한 잔씩 돌아갔다. 사람들은 저마다 쭈뼛거리며 술잔을 들었다. 송영감 역시 마지못해 잔을 받아들었다. 그는 먼저 코끝으로 향을 맡아보았다. 하는 표정으로 그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역한 냄새 대신 분명 잊고 있던 옛 봄날의 향기가 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적셨다. 바로 그 순간 송영감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의 입안에 퍼지는 것은 단순한 술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3년 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전 자신의 오랜 벗이었던 다나의 할아버지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의 맛이었다. 서로의 구수한 농담과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긴 기억 속에 바로 그 맛이었다. 허허, 송영감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오더니 이내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앙상한 두 뺨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는 더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이것은 술이 아닐세. 이것은 내 오랜 친구 녀석의 웃음소리일세. 헤흐,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었어. 송영감은 눈물 젖은 얼굴로 다나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꾸짖음이나 의심이 아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의 통곡은 굳어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거나 혹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잔을 부딪혔다. 아이들은 신나게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이화주는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주는 따뜻한 끈이 되어주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돌아온 할머니와 다나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최고의 술을 빚는 비법 말이에요. 다나가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이제 알았느냐? 네, 그건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그리고? 이 술을 마시고 행복해질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빚는 따뜻한 마음이요. 그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누룩이지요? 허허, 우리 손녀 다 컸네, 다 컸어.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달빛 아래 낭낭하게 퍼져나갔다. 다나는 이제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술을 빚는 법을 깨달았다. 월화주 가의 낡은 항아리들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고 자랑스러웠다. 달빛 아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다나의 생기 넘치는 얼굴이 정답게 겹쳐졌다. 멈췄던 월화주가의 시간은 이제 다시
희망을 가득 품고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맛과 향기의 이야기가 두 사람과 함께 익어가고 있었다. 옛날 옛적 임금님이 다스리시던 큰 도읍 한양에 그 이름만 들어도 백성들이 고개를 젓고 길바닥에 침을 뱉게 만드는 사내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치수. 벼슬은 나라의 군무를 총괄하는 병조판서였으나 실상은 백성의 고열을 빠는 거머리여 나라의 녹을 좀먹는 자였다. 그의 탐욕은 가뭄에 터진 논바닥처럼 끝이 없었고 그의 저택은 그 탐욕을 증명이라도 하듯 나날이 담장이 높아지고 곳간이 늘어갔다. 백성의 등골을 뽑아 만든 비단은 창고 안에서 제 빛을 잃고 썩어 문드러졌고 굶주린 이들의 눈물로 채운 쌀독은 살찐 쥐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였다. 그 높은 담장 너머에서는 밤낮으로 기름진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으나 담장 바로 아래에서는 굶주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희뿌연 새벽이 밝아왔을 때 김판서는 을에 그래왔듯이 기름진 배를 내밀고 교만한 걸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순시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자신의 보물들이 밤새 안녕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그에게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과였다. 이윽고 집에서 가장 큰 곳간 앞에 다다른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제 저녁 제 손으로 직접 닫았던 무쇠 자물쇠는 조금의 흠집도 없이 멀쩡히 제자리에 걸려 있었고 육중한 문에는 손을 댄 흔적조차 없었다. 오늘도 내 재산은 무사히 잘 있구나. 김판서가 흡족한 마음에 헛기침을 하며 문을 열어젖히려던 그때 문지방 아래 무언가 하얀 것이 놓여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허리를 굽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백매화의 가지였다. 에이, 어느 놈이 이 새벽부터 재수없게 꽃가지를 던져놓았는가? 김판서는 짜증스럽게 발로 꽃가지를 툭 걷어찼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등줄기로 싸늘한 한기가 뱀처럼 기어올랐다. 평소와는 다른 너무나도 고요한 듯한 곳간의 공기.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멈춘 듯한 섬뜩한 침묵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자물쇠를 풀고 육중한 문을 밀어젖힌 김판서는 이윽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곳간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교활한 도깨비가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고는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듯했다. 산처럼 쌓여있던 비단과 보물, 그리고 쌀가마니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공간과 바닥에 뒹구는 지푸라기 몇 개뿐이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김판서의 비명은 한양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었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이 기이하고도 불가사의한 사건에 노련한 형부의 관원들마저 혀를 내둘렀고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도성에 퍼져나갔다. 이 사건이 바로 훗날 매화도라 불리게 될 전설적인 의적의 등장을 알리는 첫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도성은 매화도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매화도는 오직 부패한 권세가들의 재물만을 노렸고 현장에는 어김없이 백매화의 가지 하나를 남겼다. 그리고 그가 훔친 곡식은 다음 날 새벽이면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던 어느 과부의 집 문 앞에 소리 없이 쌓여 있기도 했고 그가 빼앗은 귀한 약재는 알아누운 부모님 약값에 밤잠을 설치던 어느 가난한 효자의 머리맡에 마치 선물처럼 놓여있기도 했다. 백성들은 그를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 칭송하며 몰래 그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나 장안의 권세가들은 오늘 밤엔 혹시 내 집 창고에 매와 가지가 놓여있진 않을지 두려워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결국 사건이 계속해서 일파만파 커지자 이례적으로 의금부까지 나서서 온 도성을 이잡듯 뒤졌지만 매화도의 행적은 뜬구름 잡기요. 안개 속에서 길 찾기와 같았다.
결국 양반들의 빗발치는 상소 속에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임금은 마침내 수년 전 호련히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한 사람을 부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로 한때 범인의 그림자만 보고도 그 속을 꿰뚫는다 하여 귀신 잡는 포도대장이라 불렸던 사내 이겸이었다. 그 무렵 이겸은 벼슬과 명예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다. 그의 지혜는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과 같아서 세상 일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한번 깨어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의 깊은 눈동자는 고요한 연못과 같았으나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잠자고 있었다. 하지만 관직을 내려놓은 그에겐 매일 아침 먹을 갈고 붓을 드는 것이 유일한 낙이요 세상사였다. 그날도 이겸은 툇마루에 앉아 벼루에 먹을 갈고 있었다. 오래된 소나무에서 풍겨오는 묵향과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때였다. 고요를 깨고 한 무리의 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끄는 자가 펼쳐든 누런 종이에는 그가 10년간 잊으려 애썼던 세상의 부름이 담겨 있었다. 묵직한 어명을 전하는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다. 특히 병조판서 김치수의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이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김치수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잊은 척하며 도망쳤을 뿐이지. 그 이름이 기어이 10년 만에 내 발목을 잡는구나. 손끝에서 힘이 풀린 먹이 툭 하고 새하얀 화선지 위로 떨어졌다. 작은 검은 점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마치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선명하게 남았다. 이겸은 그 얼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얼룩은 이내 10년 전의 어느 날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가던 한 늙은 선비의 얼굴로 변해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10년 전 강직하고 대쪽 같던 성정의 그 늙은 선비는 김판서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도리어 영모죄를 뒤집었었다. 당시 포도대장이던 이겸은 그의 무죄를 확신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마침내 김판서의 죄를 입증할 증인을 찾았지만 재판 전날 밤 증인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던 선비마저 결국 며칠 뒤 옥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지병 악화였으나 그의 목에 희미하게 남은 자국을 본 이겸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증명할 수 없었다. 증인도 이제는 고발인마저 사라진 것이다. 권력의 칼날 앞에서 모든 증거는 힘을 잃었고 법은 눈을 감았다. 그는 선비가 죽기 전 마지막 면회를 하러 갔을 때 선비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대감의 칼은 이미 녹슬었고 이 나라의 법은 죽었소. 기억하시오. 썩은 뿌리에서는 썩은 열매만 열릴 뿐. 그 말을 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난 선비의 얼굴과 궁에서 자신을 마주치자 비릿한 미소를 짓던 김판서의 얼굴이 이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날로 관직을 버렸다. 자신이 꺾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등을 돌렸다 여겼다. 하지만 선비의 마지막 말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지난 10년을 따라다녔다. 병조판서 김치수, 그리고 매화도라. 이것은 필시 10년 전 그 선비의 원한일이라. 내가 그때 바로잡지 못했던 그 썩은 뿌리가 결국 복수라는 독을 품은 꽃을 피워냈구나. 지금 벌어지는 도적질은 그저 시작일 뿐 결국 피를 부르게 될 터. 이 어명은 단순히 도적을 잡으라는 명이 아니다. 10년 전 내가 외면했던 그 비극이 이제 내게 책임을 물으러 온 것이다. 내 씻지 못한 과오가 나를 부르는 소리로구나. 결국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10년 만에 다시 한양 땅을 밟았다. 의금부의 서늘한 대청마루에서 이겸을 맞이한 것은 칼날처럼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젊은 금부도사 박태수였다. 명문가 출신에 총명하기까지 한 그는
법과 원칙을 강철처럼 신봉하는 사내였다. 그가 이토록 원칙에 집착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어릴 적 그의 아버지가 인정에 이끌려 부정을 저지른 동료의 죄를 한번 눈감아 주었다가 그 일이 빌미가 되어 가문 전체가 몰락할 뻔한 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어린 박태수는 사람 간의 정이란 모래성과 같아서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흔들리지 않는 법과 원칙만이 자신과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게 되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겸 대감, 의금부 도사 박태수라 합니다. 그는 예를 갖춰 이겸에게 허리를 숙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의구심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박태수의 눈에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채 허리를 굽혀 마른 기침을 하는 이겸은 그저 한 시대 저물어가는 과거의 유물처럼 보일 뿐이었다. 이런 늙은이를 다시 현장으로 부르다니 전하께서도 노망이 드신 괴로군. 저 희미한 눈으로 어찌 신출귀몰한 도적의 그림자라도 쫓겠다는 말인가?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지 저 늙은이의 낡은 경험 따위가 아닐 터. 박태수의 속내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이겸은 희미한 미소를 띠며 나직이 답했다. 늙은이가 길눈이 어두워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 박도사의 앞길을 막는 누를 범하지나 않을지 모르겠구먼. 이겸의 말은 겸양이었으나 그 안에는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젊은 관리의 오만함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서도 그 핵심을 콕 찌르는 듯한 노련함이었다. 박태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딱딱하게 답했다. 송구하오나 사건 해결에 늙고 젊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국법에 엄정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바로 사건 현장으로 가시지요. 그렇게 연못처럼 고요한 늙은 호랑이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어린 송골매의 불편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사건의 이면에서 사람의 마음을 찾으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사건의 표면에서 법의 증거를 찾으려 했다. 그들의 첫걸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다. 수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박태수는 법도에 따라 범인이 남긴 족적의 크기를 재고 담벼락의 높이를 살피고 사건 당일 경비를 섰던 가솔들을 서슬퍼렇게 신문했다. 그의 모든 관심은 매화도가 어떻게 담을 넘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겸의 방식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범인의 흔적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김 판서의 저택을 어슬렁거리며 하인들에게 엉뚱한 질문이나 던지고 있었다. 그는 김 판서의 서재에 들어가 먼지 쌓인 책들을 한 권 한 권 넘겨보기도 하고 마당의 나무들을 살피며 하인들에게 나무의 나이를 묻기도 했다. 판서 대감께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 무엇인가? 요즘 대감의 심기를 거스른 이는 없었고. 심지어 그는 도둑 맞은 재물의 목록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이상하구나. 저 눈부신 서역의 보석함과 명나라 비단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무거운 쌀가마니와 돈도 되지 않는 낡은 괴짝들만 골라 가져갔을까? 솜씨는 구름을 타는 신선과 같은데 욕심은 좀도둑보다 못하구나. 이것은 재물을 탐하는 도적의 행적이 아니다. 필시 이 곳간에 자신이 찾던 것이 없자 보란듯이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것이야. 이자는 무언가를 찾고 있구나. 그것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참다 못한 박태수가 굳은 얼굴로 따져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혈기가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대감, 지금 도적의 뒤를 쫓아도 모자랄 판에 병판 대감의 뒤를 캐는 것은 어느 나라 수사법입니까? 이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겸은 묵묵히 마당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코 다른 늙은 검은고 소리처럼 낮고 깊었다. 박도사, 도적이란 본디 빈 곳이 아니라 넘치는 곳을 찾아드는 법일세. 우리는 지금 도적이 아니라 도적이 들끓게 만든 그 넘침의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하네. 도둑이 든 집은 도둑보다 집주인을 먼저 살피라는 옛말도 있지 않던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에 박태수는 속으로 혀를 찼다. 늙은 호랑이라더니 이젠 이빨 빠진 훈장님이 다 되었군. 그는 이겸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이겸과 박태수가 조사를 마치고 김판서의 집을 나설 때였다. 두 사람은 저작거리 입구에서 김판서의 요란한 가마 행렬과 마주쳤다. 길가의 백성들이 황급히 길을 비키는 와중에 채소를 팔던 한 늙은 상인이 미처 좌판을 치우지 못했다. 가마꾼의 고함에도 노인이 허둥대자 가마 안에서 김판서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걔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앞길을 막는 게냐? 그러자 가마꾼 하나가 달려들어 노인의 좌판을 발로 걷어차버렸다.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노인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다. 김판서는 가마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버렸다. 그 광경을 지켜본 박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법도에 따라 김판서의 가마꾼을 처벌해야 마땅했으나 상대는 서슬퍼런 병조판서였다. 그는 애써 분노를 누르며 외면했다. 그때 이겸이 나직이 말했다. 보았는가? 저것이 바로 도적이 드나드는 이유일세. 하지만 박태수는 이겸의 말을 무시하고 김판서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혔다. 그리고 끈질긴 탐문 끝에 그는 마침내 완벽한 용의자를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바로 몇 해 전 김판서의 집에서 도망친 노비 막세였다. 막세는 본래 김판서의 집에서 정원을 관리하던 노비였다. 하지만 어느 날 김판서가 아끼던 분재 하나가 말라 죽자 김판서는 그에게 혹독한 매질을 가했다. 그날 밤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죽겠다 싶었던 막세는 담을 넘어 도망친 뒤 저작거리 주막을 전전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는 술만 들어가면 김판서 그놈의 재물은 다 내 피눈물이요. 언젠가 모조리 복수하고 말 테다. 라며 공공연히 복수를 다짐하고 다녔으니 박태수의 수사망에 걸려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김판서의 집 내부를 잘 알고 깊은 원한까지 품고 있다. 범인은 그놈이 틀림없다. 박태수는 의기양양하게 의금부 병사들을 이끌고 막세를 체포했다. 하지만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의금부 옥사를 찾은 이겸은 술에 절어 덜덜 떨고 있는 막세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아닌 그저 고단함과 두려움만 가득해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하는 남자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겸은 이자가 범인은 아닐지라도 사건의 실마리가 될 만한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막세가 도망치게 된 계기인 말라 죽은 분재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깟 분재 하나가 죽었다고 주인이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냐? 필시 다른 이유가 있었을 터. 그 분재는 어떤 물건이었느냐? 막세는 억울함이 북받친 듯 울부짖었다. 쇠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분재는 원래부터 시들시들했습니다. 병판 대감께서 오래전 서쪽 고을의 어느 선비댁에서 강제로 빼앗아 온 것인데 그때부터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상했던 게지요. 쇠뇌가 아무리 돌보아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탐문을 이어갔다. 자신의 분재를 강제로 빼앗길 정도면 그 선비도 억울함이 컸을 텐데 그 선비는 어찌 되었느냐? 막세는 지난 일을 떠올리는 듯 잠시 몸서리를 치더니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세네가 어찌 자세히 알겠습니까? 다만 대감께서 그 분재를 가져오신 날 고얀 놈 감히 내게 맞서더니 꼴 좋다 하시며 그 선비댁에 있던 아주 귀한 매화나무도 베어버리라 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비 나으리가 관아에 끌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서 돌아가셨다는 흉흉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그림 조각 하나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껏 도성의 밤을 수놓았던 그 서늘한 매화도와 김판서의 탐욕,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한 선비와 매화나무의 이야기.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날카로운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모든 것을 들은 박태수는 망연자실했다.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김판서의 또 다른 죄악을 드러내는 결과만 낳은 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급함에 고개를 숙였다. 이겸은 풀려나는 막새의 뒷모습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긴 박태수의 어깨를 툭 쳤다. 너무 자책하지 말게.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대감. 이겸은 덤덤하게 말했다. 자네의 화살은 관역을 빗나갔지만 그 화살이 날아간 덕에 우린 어쩌면 숲속에 숨어있던 진짜 호랑이의 꼬리를 발견한 것일지도 몰라.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걸세. 이겸의 뜻밖의 칭찬에 박태수는 처음으로 붉어진 얼굴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믿어온 칼날 같은 원칙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진실의 실마리가 나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그날 밤, 매화도는 보란듯이 김판서의 집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도 목표는 김판서의 또 다른 창고였다. 그는 창고에서 훔친 쌀을 모조리 성문 밖 빈민촌에 풀어 가난한 이들의 환호를 샀다. 그리고는 이겸이 머무는 숙소의 대문 앞에 백매와 한 가지와 함께 서찰 하나를 툭 던져놓고 사라졌다. 서찰에는 단 한 줄의 글귀만이 쓰여 있었다. 그림자는 빛이 가장 강한 곳에서 가장 짙어지는 법. 박태수는 서찰을 구겨버릴 듯 쥐며 분노했다. 오만한 놈. 제 놈은 그림자고 병판 대감이 빛이라는 건가? 이는 명백히 병판 대감을 조롱하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입니다. 하지만 이겸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문장을 곱씹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문장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래, 보통은 그리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자는 보통 도적이 아니야. 이 서찰은 조롱이 아니라 내게 보내는 대화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이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빛이 가장 강한 곳, 김판서의 수많은 재물과 권력 중에서도 그가 가장 빛난다고 여기는 상징적인 근원은 어디일까? 그의 부패가 처음 시작된 곳, 그의 모든 비밀이 응축된 바로 그 장소. 그래, 매화도는 재물이 아니라 바로 김판서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서찰은 그곳으로 향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나를 끌어들이려는 초대장이구나. 그것은 이겸을 향한 명백한 도전이자 그만이 해독할 수 있는 다음 행선지에 대한 암호였다. 이겸은 비로소 깨달았다. 매화도는 자신을 잡으러 오라고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있는 곳에서 만나자는 초대장을 보낸 것임을. 이겸은 그제야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도적이 아니라 비로소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이겸은 박태수를 데리고 한양에서 가장 오래된 화원을 찾아갔다. 이겸은 화원의 주인에게 매화도가 남긴 백매와 가지를 내밀었다. 주인은 가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하, 이 백매화는 참으로 귀한 품종이올시다.
한양 땅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오직 서쪽의 어느 척박한 고을에서만 드물게 피어나는 꽃이지요. 꽃잎은 작으나 그 향이 강하고 추위에도 꺾이지 않는 기상이 있어 선비들이 특히 아꼈던 꽃입니다. 10여 년 전 그 고을 출신의 한 강직한 선비가 이 꽃을 무척이나 아껴 자신의 서재 앞에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이고, 그분도 참 억울하게 가셨지요. 김판서 대감에게 미움을 사고는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서 돌아가셨으니 주인의 말에 이겸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안개 속 같던 사건의 실마리가 비로소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힌 듯했다. 한편 계속해서 매화도가 잡히질 않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조급해진 김판서는 이겸의 느긋한 수사 방식을 더는 믿지 못했다. 그는 내 손으로 직접 쥐새끼를 잡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가솔들을 총동원하여 저작거리 한복판에 보란듯이 가게 하나를 차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끼는 값비싼 보물 몇 개를 미끼로 내놓고는 급히 돈이 필요하여 헐값에 보물을 넘기니 관심 있는 자는 찾아오시오 라고 소문을 냈다. 매화도가 의적 행세를 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그가 이 보물을 훔치러 오거나 혹은 보물을 직접 구입하기 위해 변장하여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꾀를 낸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매화도는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다. 대신 정말로 소문을 믿고 쌈짓돈을 모아온 가난한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가게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들이 보물을 사겠다고 말하는 순간 김판서의 가솔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다. 네 이놈, 가난한 행색으로 어찌 이런 귀한 보물을 탐낸단 말이냐? 필시 내 놈이 매화도 그 도적놈과 한패렸다.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었다. 헐값에 판다고 소문을 내놓고는 정작 사러 온 가난한 사람은 도적의 패거리로 몰아세우는 꼴이었다. 반대로 행색이 번듯한 부자가 나타나 보물에 관심을 보이면 이번에는 다른 핑계를 댔다. 수상한 놈! 멀쩡한 양반이 어찌하여 헐값에 재물을 탐하는가? 내 놈이야말로 매화도와 내통하는 자가 아니더냐? 결국 누구도 보물을 살 수 없었다. 사러 오는 사람들은 그저 의심받고 두들겨 맞을 뿐이었다. 소문은 금세 흉흉하게 변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상인들과 행인들은 김판서의 가게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장사를 망치기 일쑤였다. 결국 김판서의 어리석은 함정은 매화도를 잡기는커녕 그의 포악함과 무능함만 온 도성에 광고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그의 함정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었다.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던 이겸은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매화도가 2번이나 김판서의 곳간을 턴 것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증거. 또한 그가 남긴 백매화 가지는 화원 주인의 말대로라면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그 선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만약 범인이 그 선비의 원한을 갚으려는 자라면 그가 찾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닐 것이다. 김판서를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의 모든 죄악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 그렇다면 세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그가 숨겨두었다는 비밀 장부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그 장부가 있을 만한 곳은 지금 사는 저 대궐 같은 집이 아닐 것이다. 위선적인 자일수록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가장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기는 법. 수년 전 김판서가 서쪽 지방의 큰 도적대를 소탕했다는 고으로 임금께 하사받은 땅에 지은 별채가 있었지. 실은 그저 공을 세우고 싶어
그곳에 살던 무고한 양민들에게 도적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토벌한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바다했지만 그 별채에 귀한 서책과 서화를 모아두고 고고한 선비인 척 손님들을 불러 시를 읊으며 위선을 떨었다지. 그곳이야말로 그 성공의 추악한 이면을 숨겨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일 것이다. 생각을 마친 그는 박태수에게 딱 한마디만 남기고 홀로 어디론가 향했다. 김판서의 별채로 가네. 이겸이 도착한 곳은 김판서의 본가에서 조금 떨어진 경치 좋은 언덕 위에 자리한 김판서의 별채였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별채의 가장 깊숙한 곳,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서고 안에서 한 사내가 촛불 아래 낡은 괴짝을 뒤지고 있었다. 바로 매화도였다. 인기척에 놀라 칼을 빼들고 돌아선 매화도의 얼굴을 본 순간 이겸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막쇠와 화원 주인이 말했던 서쪽 고을 출신의 그 선비. 귀한 매화나무를 아끼다 김판서에게 밉보여 억울하게 죽었다던 바로 그 사람의 핏줄이겠구나. 저 젊은이의 눈에 서린 한은 10년 전 김판서의 비리를 고발했지만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선비의 눈과 어찌 이리도 닮았는가. 이겸의 머릿속에 김판서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 아래 쓰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외면했던 10년의 세월 동안 이 썩은 뿌리는 또 다른 비극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매화도 역시 상대를 알아보고는 칼끝을 고쳐잡았다. 이겸 대감, 결국 이곳을 찾아내셨구려. 정의로운 선비의 대명사께서 어찌하여 이제야 이 위선의 전당에 당도하셨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조롱과 억눌린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바로 막세와 화원 주인이 말했던 매화나무를 지키려던 선비의 아들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가 아끼던 매화나무를 지키려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김판서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판서의 뒤를 캐면 캘수록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김판서가 저지른 온갖 추악한 비리와 그로 인해 쓰러져간 수많은 억울한 원혼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넘어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해 경종을 울리고 김판서의 모든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낼 비밀 장부를 찾기 위해 스스로 의적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겸은 대답 대신 깊은 회한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때 한 사람의 억울함을 외면한 결과가 또 다른 젊은이를 칼을 든 복수자로 만들었구나. 이것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야. 내 과거가, 내 씻지 못한 과오가 내 앞에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때 밖에서 수많은 횃불과 함께 외침이 들려왔다. 모두 꼼짝 마라! 이 안에 있는 놈들은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서고의 문 밖으로 김판서의 가솔들이 칼을 빼든 채 와르르 몰려들어 입구를 완전히 포위했다. 김판서가 몰래 이겸의 뒤를 쫓도록 붙여놓은 수하들이었던 것이다. 이겸과 매화도는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되었다. 매화도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바로 그 순간 별채 밖에서 또다시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다. 대역죄인 매화도는 금부도사의 오라를 받들라! 횃불의 물결을 가르고 칼날처럼 정렬된 의금부 병사들을 이끌고 박태수가 나타났다. 그는 이겸이 떠나자마자 병사들을 이끌고 그의 뒤를 밟아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박태수는 서고 안의 매화도와 그를 포위한 김판서의 가솔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병판 대감의 가솔들이 어찌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이냐?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사사로운 궁금증보다 국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칼끝으로 매화도를 정확히 가리키며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이 바로 매화도다.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병사들이 일제히 안으로 진입하려던 찰나 이겸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매화도가 열려던 괴짝을 부수고 그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들었다. 기다리게 박도사. 대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놈은 나라를 뒤흔든 도적입니다. 박태수가 절규하듯 외쳤다. 이겸은 말없이 장부를 펼쳐 박태수의 눈앞에 내밀었다. 진정한 역적은 이 안에 있네. 이 안에는 지난 10년간 김판서가 착복한 재물과 그가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몬 억울한 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지. 박도사, 잘 보게. 법의 칼이란 저리 억울한 사내를 베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불의 그 자체를 베어내기 위해 있는 것이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법은 이미 법이 아닐세. 장부를 펼쳐본 박태수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그토록 신봉했던 법과 원칙이 실은 거대한 악을 가리는 허울 좋은 장막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는 장부를 든 채 떨리는 눈으로 이겸과 매화도를 번갈아 보았다. 상황이 묘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파악한 김판서의 가솔들이 도사나리, 어서 저 도적놈을 잡으시지요. 라며 박태수에게 아우성을 쳤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박태수는 마침내 결심한 듯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닌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칼을 들어 매화도가 아닌 김판서의 가솔들을 향해 겨누었다. 병사들은 들으라. 이 자들은 국법을 어지럽힌 역적의 수족들이다. 이 자들을 모조리 추포하라. 그러자 의금부 병사들이 일제히 김판서의 가솔들을 덮쳤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이겸이 매화도에게 나직이 말했다. 어서 가보게. 그리고 다시는 칼을 드는 삶을 살지 말게. 매화도는 이겸과 자신을 등지고 서서 부하들을 지휘하는 박태수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깊이 고개를 숙인 뒤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 후로 매화도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겸과 박태수가 가져온 비밀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병조판서 김치수와 그에게 빌부터 호의호식하던 무리들은 모두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김판서가 포승줄에 묶여 의금부로 압송되던 날, 저작거리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길을 메웠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거 김판서의 행차에 엎드려야 했던 그들은 이제 꼿꼿이 서서 그의 몰락을 침묵으로 지켜보았다. 그 침묵은 천둥 같은 고함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었다. 모든 임무를 마친 이겸은 임금이 내리는 높은 벼슬과 상을 모두 사양하고 다시 자신의 조용한 서당으로 돌아갔다. 그가 떠난 뒤 박태수는 더 이상 혈기만 앞세우는 송골매가 아니었다. 그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의 이면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볼 줄 아는 깊은 연못 같은 지혜를 품은 관리로 다시 태어났다. 몇 달 후 박태수는 휴가를 내어 이겸이 사는 시골 마을을 찾았다. 이겸은 툇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박태수는 그가 수업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이겸이 내미는 따뜻한 차를 받아든 박태수가 깊이 머리를 숙였다. 대감, 아니 스승님, 진정한 법은 차가운 서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이겸에게 스승의 예로 큰 절을 올렸다. 이겸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이른 봄,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었다. 이겸이 아침 일찍 서재의 창을 여니 간밤에 누가 다녀갔는지 그의 낡은 창 아래에 소담하게 피어난 백매화 한 가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매화 가지 끝에 맺힌 맑은 이슬방울이 마치 누군가의 고마움의 눈물처럼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겸은 그 꽃을 들어 향기를 맡고는 창밖 멀리 보이는 봄의 산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러 이겸과 매화도 그리고 박태수의 이야기는 한편의 옛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탐욕이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천지를 뒤흔드는 권세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아내고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진정한 정의란 죄인을 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어낸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